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사 및 1조 환경인데 그 전에 지난번에 했던 열환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열의 이동이 있죠. 열의 이동 현상은 열 전도, 그 다음에 대류에 의한 전달, 그리고 복사에 의한 열 전달, 이런 게 있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도, 그 다음에 대류, 그 다음에 복사, 요거 세 가지를 열의 이동의 3형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열 이동의 기본 형태.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중요하다고 했죠. 좀 잘 정리해 두기 바라고. 두 번째, 전달 방법이죠. 열이 전달되는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열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인 경우 이렇게 벽체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바깥쪽이고 이쪽이 내부 안쪽이라고 한다면 여름철에는 열이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그렇고, 겨울철에는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높은 온도가, 여기가 실내가 온도가 높죠. 겨울철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열 관류라는 걸 아마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열 관류. 그래서 열 관류의 이제 과정을 보면 세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 열 전도, 그 다음에 열 전달, 그리고 열 전달. 근데 그래서 공기, 벽체나 이런 것처럼 고체, 다시 공기. 물론 여기가 온도가 높은 고온이고 온도가 낮은 저온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열 관류 세 가지 과정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벽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고체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열 전달. 여기서 열 전달은 대류, 열 전달 하고, 그 다음에 복사, 열 전달이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대류, 열 전달,
경우는 이제 고체 표면과 그것에 접하는 유체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때에 고온에서 이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이제 대류 열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단위 면적당 대류에 의한 열 이동량은 대류 열 전달률에다가 온도차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단위 면적당 대류에 의한 열 이동량이 되는데, 단위 면적당 대류에 의한 열 이동량은 나온 것처럼 대류 열 전달률에다가 온도 차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류 열 전달률은 4W, 4W, 여기서 이제 와트는 메타의 제곱 킬로 이렇게 되어 있고, 자연 대류인 경우 그렇고, 강제 대류인 경우는 이제 18W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위인데, 단위는 W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K 이렇게 돼. 여기도 마찬가지죠.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K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메타의 제곱 K. 요게 뭐냐면, 단위 면적당인 1제곱미터인 면적에 양면의 온도차가 1켈빈인 경우에 몇 와트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의미가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의 양쪽면의 온도차가 1켈빈인 경우, K가 켈빈이죠. 켈빈인 경우에 몇 와트냐, 와트. 요게 이제 W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K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요 K는 켈빈 온도,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온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0K다. 이것은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15 도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0 도씨다 이렇게 얘기하면 273.1315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K는 마이너스 273.15 도씨, 0 도씨는 플러스 273.15 K. 여기서 K는 켈빈, 절대 온도를 말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자연 대류에 의한 열 이동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4 W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K 곱하기 온도차는 말씀드린 T0 마이너스 TS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게 온도차죠. 온도차. 이게 뭐예요? 대류 열 전달률. 그래서 대류열 전달률 자연 대류일 때는 4W 메타의 제곱 K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고, 강제 대류인 경우는 이제 18W 슬래시 메타의 제곱 K가 되겠죠. 그리고 이 온도차를 곱해서 단위 면적당 열 이동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연 대류인 경우는 4가 되겠고, 이거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사 열 전달이 있는데, 복사 열 전달은 고온의 물체로부터 저온의 물체로 열선 형태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복사 열 전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단위 면적당 복사에 의한 열 이동량은 복사 열 전달률에다가 온도차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사 열 전달률은 5W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K.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합 열 전달이 있는데, 종합 열 전달은 대류와 복사에 의한 열 이동의 합을 우리가 이제 종합 열 전달이라고 하고, 이제 수식으로 표시하면 종합 열 전달은 여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대류 열 전달률 더하기 복사 열 전달 이렇게 된다. 그래서 종합 열 전달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류 열 전달률 더하기 복사 열 전달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열 전달률 W 슬래시 메타의 제곱 K 즉 켈빈 표시됐을 때 실외 그 다음에 실내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서 보면 여기 이제 대류 열 전달
열 전달, 그 다음에 복사 열 전달, 그 다음에 종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합은 설계용 종합 열 전달률. 그래서 전달률 이렇게 놓고 보면 대류 열 전달률 실외는 강제인 경우는 이제 18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인 경우는, 자연 대류인 경우는 4. 그리고 복사 열 전달률은 실외는 5. 그 다음에 실내 측은 마찬가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용 종합 열 전달률은 대류 열 전달률 더하기 복사 열 전달률이니까 각각 더해주면 23,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설계할 때 필요한 종합 열 전달률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고, 또 이어서 보면 6번째 열 전도율. 이건 뭐냐? 재료 내에서 열이 전달되기 쉬운 정도의 를 나타내는 값이다. 재료 내에서 열이 전달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단위 면적당 열 전도율, 열 전도에 의한 열 이동량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면, 열 전도율 를 재료 두께로 나눈 다음에 온도차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위 면적당 열 전도에 의한 열 이동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벽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쪽이 높은 온도, 이쪽이 낮은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 이동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표면 온도에서 이동이 이렇게, 요 이제 재료가 되겠죠. 벽체 재료 두께는 이만큼 되는 두께, 예를 들어서 T. 그리고 요렇게 이제 전달이 될 때에, 이때의 온도 T0에서 T1, 같은 T인데 좀 기호를 달리 했어요. 라지 T 이렇게 두께로 하면, 여기 이제 열 전도율 람다는 W, 람다의 그 단위는
W 슬래시하고 메타의 제곱 켈빈 K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단위 면적당 열 전도에 의한 열 이동량은 열 전도율 요거죠. 요것을 재료 두께 요걸로 나눈 다음에 온도차 여기서 온도차는 T0에서 T1을 뺀 거죠. 온도차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료가 하나일 때는 이렇지만 재료가 두 개인 경우는 각각 해줘야 되겠죠. 이 재료가 예를 들어서 재료 1 여기가 재료 1 재료 1 재료 2 그래서 재료 1 재료 2 재료 3 이때는 각각을 해주고 각각의 T1, T2, T3, T4 그래서 온도차도 각각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일부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를 나간 다음에 또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온도차 900까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실외 열환경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니다. 실외 열환경은 지구 기후의 메커니즘에서 기상과 기후에서 실외 열환경에 대한 연구는 이제 주로 기후학이 대상이 되고 기상 어느 장소, 어느 시점의 대기 상태의 조합이고 기후는 어떤 지리적 위치에 장기간에 걸친 기상 상태와 특성을 이제 기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과 기후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기상은 시점, 장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점의 대기 상태. 기후는 어떤 지리적 위치의 장기간, 좀 시간이 긴 거죠. 그때 기상 상태와 특성을 말한다. 기후의 스케일. 기후는 지구 전체 규모로부터 작은 나뭇잎에 이르기까지 또한 수천 년 계속되는 기후 주기에서부터 시시각각 기후 변화에 이르기까지 공간적, 시간적 변화를 보이는 거고 여기에 벨이라는 사람에 의한 기후 공간적 구분은 이렇게 지금 헤어져 있다. 그래서 기후의 공간적 시스템 구분을 보면 지구 풍압대 이렇게 수평적 범위는 2 곱하기 10의 3승 km 이렇게 되겠죠. 규모의 특성이. 그 다음에 수직적 범위는 3에서 10km. 그 다음에 시간은 6개월 정도. 그 다음에 지역기후, 기타, 미기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용어인데 지형, 경사도, 방위, 풍우의 정도, 해발, 언덕, 계곡 이런 걸 이제 지형이라고 하고 지표면, 자연 상태 혹은 인공적 여기서 말하는 산림이라든가 관목 지역, 초원, 어떤 포장, 도로 뭐 이런 거, 포장된 거, 수면 이런 것들 인공적인 정도의 여부에 따라 지표면 반사율, 침투율, 토양온도, 토질까지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식물에 영향을 주고 식물은 다시 기후에 영향을 이렇게 미치는 순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적 물체가 있죠. 나무, 울타리, 벽, 건물 등은 기류에 영향을 주고 그늘을 만들고 그 기후 지역을 더 작게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시 기후가 있습니다.
도시 기후 현상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기 오염과 도시 지역의 고온화 현상이다. 여기 쭉 나와 있네. 한 번씩 읽어보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온실 효과라든가 열섬에 대해서 조금 밑줄을 쳐놓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열섬이란 건 뭐냐? 고층 건물이 밀집된 대도시에서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기능에 따른 인공열의 방출에 의해서 지상의 기온 분포가 상승하여 지역적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가 있고 아파트도 있고 고층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도 있고 또 고층 건물도 있고 이런 대도시에 있어서 바람이 불어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체되는 거죠. 바람이 정체돼서 충분히 바람이 이렇게 흘러가거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체되면서 이 도심 내에서 차량도 다니고 아파트에서 열을 내죠. 여러 가지 온도가 올라가는 요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이 올라가면서 여기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히트 아일랜드, 즉 열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심지에 이렇게 열이 올라가는 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철에 보면 도심지에 도로나 이런 데 상당히 열이 뜨겁게 달아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바람이 안 분다든가 이런 현상에 의해서 더 그게 심화된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탄산가스, 대기 중에 탄소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것도 한 기후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 나와 있고 여기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굴뚝이라든가 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이 대기 오염에 의해서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는 온실 효과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요소 일사, 기온, 대기습도, 바람, 강수량이 기후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인체의 쾌적과 건물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주요 기후 요소 잘 체크하기 바라고, 각각을 보면 일사는 햇볕이 내리쬐는 거죠. 그래서 빛은 잘 알려져 있듯이 스펙트럼으로 되어 있다.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에 의해서 이제 그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적외선과 가시광선과 자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파장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1나노메타고, 일사 스펙트럼은 200에서 3000나노메타의 파장을 가지고 있다. 흑체 복사 스펙트럼은 6000 켈빈, K가 켈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인체의 감각기관에 따라서 스펙트럼 분류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38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 이게 됩니다. 그래서 380은 보라, 그 다음에 780은 빨강, 광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외선은 200에서 300 나노메타. 그래서
화학 효과, 표백, 피부를 태우는 효능 이런 게 이제 자외선 범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적외선 파장은 780에서 3000나노미터에서 열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이제 열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온, 대기의 온도를 이제 기온이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상 100m마다 1도씩 기온이 낮아진다.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바다는 동일한 복사 조건에서 육지보다 서서히 영향을 받으므로 동일 위도에서 지표의 온도는 해변보다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다. 이렇게 정리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대기습도,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함유량을 우리가 대기습도다.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공기의 용적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의 수증기 분포는 균일하지 않고 적도 부근이 가장 높으며 양극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습도는 평균 일사량, 평균 온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바람, 어떠한 지역의 바람의 분포와 특성은 지구의 계절별 기압 분포,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 육지와 바다의 가열 또는 냉각형 상태의 일변화, 지형과 주위 환경 등에 의해서 결정되고, 바람에 대한 자료는 각 달의 풍속과 풍향의 빈도로 표시된다. 풍속의 단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노트라든가 우리는 보통 이제 메타퍼세크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비포트에 의해서 풍력 계급 척도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강수량, 강우는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면 상공의 기압이 낮아져서 팽창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온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단열 팽창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노점이 달하면 물이 연결하여 빗방울로 떨어지는 게 이제 강수량이 되겠습니다. 강우 현상은 상승 기류가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한번 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설량과 강우량을 합친 게 강수량이다. 강설량이 이제 눈이죠. 이건 비고, 합친 걸 우리가 강수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타 요소로서 총공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구름의 상태를 말하고, 온량, 구름의 양이죠. 2회 측정값으로 평균값을 하고 있고, 전 총공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거나 또는 시간적 관찰에 의해 하늘을 덮은 구름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텐스 단위로 표시하고, 예를 들면 쾌청한 날에는 0/10이고 구름이 두껍게 끼는 날은 10텐스 이렇게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1조 시수, 1조는 평균 총 시간으로 표시하거나 전체 일사시간의 백분율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식생, 초목은 국지 기후의 원인이 되므로 외부 공간 설계, 음양 계획, 자연체 관계에 중요한 식생이 되겠습니다. 지방 특유의 식물 성장률, 형, 색, 좌양 이런 것들이 이제 조경 설계에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후 구분에는 이제 한랭기후, 온난기후, 고온 건조기후, 그 다음에 고온 다습기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랭기후를 보면 1년 중 거의 모든 계절을 통해서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열량은 적으며 인체로부터 방사되는 열량이 과다한 문제점이 있고,
최한월의 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씨 이하이고 연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40도씨 이하이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상대 습도가 높고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낮은 온도는 1958년 남극에서 측정된 마이너스 86도씨, 굉장히 낮은 거죠. 상당히 그런 기후가 이제 한랭 기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온난 기후가 있습니다. 1년 중 어느 한 계절은 열의 방사량이 과다하지만 나머지 계절에는 열의 방사량이 충분치 못한 지역, 즉 과열과 관행의 계절 변화가 있지만 양쪽 다 별로 심하지 않는 경우, 최한월의 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씨 이하이며 최난월의 월 평균 기온은 25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고, 좀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간 최고 기온은 마이너스 30도씨에서 37도씨이고 기온이 20도씨 부근에 있을 때 습도가 86%를 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 그리고 1년을 통해 강수 현상이 일어나며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우리나라는 이 기후권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온난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온 건조 기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과열이 되는 기후가 되겠고, 신체로부터 충분한 열의 방사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가 건조하여 증발, 냉각 기능에는 별 장애가 없다. 이 기후는 온도가 높고 일사량이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최난월의 월 평균 기온은 25도씨 이상이고 상대 습도는 낮다. 1년 중 최고 기온은 45도씨 정도이고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10도씨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일교차, 연교차가 크고 바람이 강하게 불며 많은 모래와 먼지를 동반한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는 1922년 리비아에서 측정된 58도씨이다. 이게 이제 고온 건조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온 다습 기후. 이 기후의 문제는 이제 마찬가지 고온 건조 기후처럼 과열이 되고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 증발에 의한 냉각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평균 기온이 20도씨 이상이며 상대 습도가 80% 정도 되는 때가 1년 중 최소한 한 달 이상이 된다. 굉장히 이제 습하기 때문에, 고온 습하기 때문에 불쾌할 수밖에 없죠. 최한의 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그래서 연간 월 평균 기온의 변화가 대단히 작다. 그리고 연간 강우량은 750mm 이상이며 때때로 월 강우량이 2000mm 넘기도 한다. 그리고 대체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강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 고온 다습 기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어서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